뉴스에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대통령과 민주당의 극한 대립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해 제2요구권, 그러니까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이 대신 유족들에게 피해 지원을 하고 참사 희생자들 추모 시설을 세우기로 했습니다. 유족들의 아픔은 함께하지만 민주당이 단독으로 통과시킨 특별법은 우리 사회를 갈등으로 몰아넣는다며 통과시킬 수 없다는 겁니다. 윤 대통령 9번째 거부권입니다. 첫 소식 조영민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제2요구권 의결을 위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불가피한 결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태원 참사는 유가족과 피해자 그리고 우리 사회 전체에 큰 상처를 남겼습니다. 그렇다고 하여 참사로 인한 아픔이 정쟁이나 위헌의 소지를 정당화하는 수단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서 정부는 민주당이 단독 처리한 특별법의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특별조사위원회에 영장 없는 동행명령 권한을 줬는데 헌법상 영장주의 원칙을 훼손한다는 것입니다. 또 조사위원회 구성을 민주당이 좌지우지할 수 있어서 불공정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의힘도 야당에 다시 특별법을 협의하자고 촉구했습니다. 이 나라를 1년 반 동안 갈등으로 몰아넣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요. 그 법 자체를 반대한다기보다는 이 이태원 참사를 통해서 교훈을 얻고 피해자를 구할 더 나은 방안을 제시하고 있는 단계였습니다. 대신 정부는 국무총리실 산하에 피해 지원단을 신설해 유족을 지원하고 추모 시설을 건립하는 등 지원책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이태원 참사 유가족 단체는 국무회의가 열린 정부 서울청사 앞에서 강력 항의했습니다. 유가족 단체는 서울광장 합동분향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정적 지원과 배상이 아닌 진상규명을 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조영민입니다. 대통령의 거부권에 민주당은 비정한 정권이라며 날을 세웠습니다. 그러면서 여당 당무에 개입했다는 이유로 대통령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습니다. 대통령은 형사소추 대상이 아니죠. 벌써 3번째 고발입니다. 정현주 기자입니다. 민주당은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거부권을 행사한 윤석열 대통령을 맹비난했습니다. 유가족의 절박한 호소를 끝끝내 외면하고 졸지에 가족을 잃은 참사 유가족조차 품지 못하는 대통령이 어떻게 국민을 품겠습니까? 특히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최대 배상 지원을 언급한 데 대해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유가족을 모욕했다는 겁니다. 진실을 숨기고 싶다. 책임지고 싶지 않다라고 하십시오. 유가족과 국민들을 2번 모욕 주지 마십시오. 민주당은 국회로 돌아온 이태원 특별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함께 검토해 재표결 시기를 결정한다는 방침으로 당장 처리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윤 대통령과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대통령께서 국힘당 비대위원장 사퇴를 요구하는 당무 개입을 통해 공천에 개입해서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치는 어마어마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민주당의 윤 대통령 고발은 3번째지만 현직 대통령은 헌법상 형사소추 대상이 아닌 만큼 임기 중 실제 수사로 이어지긴 어렵습니다. 여권에선 선거를 앞둔 정쟁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채널A 뉴스 정현주입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를 향한 공격 수위를 한껏 끌어올렸습니다. 구질구질하다, 정신 차려라, 이 대표 때문에 선거제를 못 정하고 있다 등 쓴소리를 쏟아냈는데요. 민주당은 이러니 아바타 소리를 듣는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상원 기자입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과의 회동을 밀실 정치라고 비판한 민주당에 구질구질하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민주당 일각에서 그러던데요. 2시간 47분 동안 무슨 얘기를 한 거냐. 구질구질하네요. 네. 민생을 이야기하기에는
2시간 47분은 짧고요. 2박 3일도 짧습니다. 민주당이 윤 대통령을 당무 개입 의혹으로 고발한 것도 민주당이 자신을 향해 그동안 해온 말로 맞받았습니다. 그 사람들은 저를 대통령님의 아바타라고 그러지 않았나요? 그러니까 제가 아바타면은 당무 개입이 아니지 않은가요? 비례대표 선거제도 확정이 늦어지는 것도 이재명 대표 때문이라며 정신 차리라고 직격했습니다. 선거구제를 정하지 못하고 있죠. 이재명 대표가 비례대표에 나오고 싶다는 것.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소위 말하는 이재명 대표 주위에 있는 진영에 있어서 몫을 나눠 먹기 쉽게 하려는 것. 정신 차리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에 민주당은 한 위원장이 대통령 아바타 소리를 듣는 게 자랑이냐고 반박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상원입니다. 국민의힘 요즘 민주당 운동권 출신 의원들에게 자객처럼 새로운 후보를 보내고 있죠. 정청래 의원, 임종석 전 의원에 이어 안민석 의원을 상대로 잔류를 결심한 유승민 전 의원의 출마를 요청하는 안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경기 남부를 이끌어달라는 겁니다. 안보겸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국민의힘이 유승민 전 의원에게 경기 남부 지역 총선 역할을 요청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경기 오산에서 내리 5선을 한 친명계 안민석 의원과 대결하는 방안이 당 안팎에서 거론되고 있습니다. 경기 최대 도시인 수원에서 역할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유 전 의원은 지난 지방선거 당시에는 경기지사 경선에 출마한 바 있습니다. 경기도는 인구 1,400만 명, 대한민국 경제와 산업의 중심이고 국가 안보의 보루입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유 전 의원의 당 잔류를 높게 평가하는 분위기입니다. 총선에서 유승민 의원이 좀 역할 기여할 수 있다고 보세요? 큰 역할 했잖아요. 안 나가는 거로. 여권 관계자는 자타가 공인하는 경제통 유 전 의원은 민주당 운동권 의원과 각을 세워 민생을 앞세울 수 있는 후보라고 말했습니다. 인천 계양을 출마를 선언한 원희룡 전 장관과 함께 수도권 선거를 이끌도록 하는 안도 거론됩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수도권에서 민주당의 상징적 인물과 맞붙으면 유 전 의원에 대한 보수층 일각의 거부감도 누그러뜨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과 유 전 의원의 만남 가능성도 주목됩니다. 채널A 뉴스 안보겸입니다. 서울 중성동갑에 출마 예정인 윤희숙, 임종석 두 사람의 싸움이 격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1인당 GDP를 두고 맞붙었는데요. 무슨 일인지 전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희숙 전 국민의힘 의원이 본격적으로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때리기에 나섰습니다. 임 전 실장이 어제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을 비판하며 지난해 경제성장률이 1.4%로 주저앉았다. 1인당 국민소득이 IMF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라고 지적하자 기본 지식이 없다. 달러 기준 소득이 줄어든 건 환율 변화 때문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환율이 올랐기 때문에 달러 기준으로 다시 계산을 하면 달러 기준 국민소득이 줄었다는 거죠. 기본 지표도 해석을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나라의 정치를 하겠냐. 윤 전 의원은 애초 이 정도 식견해보니 대통령 비서실장이란 중차대한 자리를 꿰찬 것 자체가 586 완장 말곤 설명이 안 된다며 586 청산론을 꺼내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에는 그 자기의 식견이나 역량을 훨씬 넘어서는 자리에 586 완장이라는 그런 인맥으로 이렇게 삐대고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관행은 더 이상 맞질 않아요. 임 전 실장은 앞서 채널A와 인터뷰에서 운동권 청산론은 과거 군부 쿠데타 세력이 계속했던 얘기라고 비판했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이든 윤희숙 전 의원이든 군사 쿠데타 세력한테는 그렇게 관대하면서 그 당시에 어려움을 무릅쓰고 싸웠던 그 운동권이라는 사람들한테 운동권이라는 프레임을 씌워서 공격을 합니까? 임 전 실장 측은 윤 전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는 다시 말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며 말을 아꼈습니다. 채널A 뉴스 전민영입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윤희숙 전 의원을 축혀 세우면서 또다시 사천 논란도 불거졌죠. 한 위원장 정면 돌파를 시도했습니다. 윤 전 의원은 개인적으로는 모르는 사이라면서 그럼 공천 확정 때까지 판사처럼 가만히 있으라는 거냐고요. 이어서 조민기 기자입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사천 논란에 대해 일축했습니다. 저는 윤희숙 의원하고 개인적으로 전혀 모릅니다. 그분이 평소에 저에 대해서 좋게 말하고 다니는 것 같지도 않던데요. 어제 윤희숙 전 의원을 추켜 세우면서 한 위원장의 사천 논란이 다시 불거졌습니다. 제가 묻고 싶습니다. 임종석과 윤희숙 누가 경제를 살릴 것 같습니까? 한 위원장은 이렇게 추켜 세운 건 시대 정신을 강조하기 위한 거라고 해명했습니다. 이번 총선의 시대 정신을 제가 국민들께 설명하기 위함입니다. 경제정책통인 윤희숙과 운동권 원투인 임종석 중에서 누구를 선택하는 것이 맞는 길인가? 그렇다고 해서 제가 밀어준다는 취지를 말씀드린 건 아니죠. 정영환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도 한 위원장이 인재영입 위원장으로서 열심히 하는 과정이라며 수습에 나섰습니다. 윤희숙 전 의원도 한 위원장과 모르는 사이라고 말했습니다. 서로 얼굴 한 번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무슨 사천을 하겠어요. 모르는 사람이에요. 통화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 하지만 이게 공정한 공천이냐는 당내 불만도 있습니다. 윤 전 의원과 같은 지역에 출마를 준비하는 권오현 전 대통령실 행정관은 저 같은 젊은 정치인의 기회를 빼앗는 것 같아 많이 허탈하다고 토로했습니다. 채널A 뉴스 조민기입니다. 정치권 진짜 이야기를 알아보는 시간 진짜 정치, 정치부 노은지 차장과 함께합니다. 운동권 청산에 집착하는 한동훈 비대위원장, 진짜 속내가 뭡니까? 네, 운동권 특권 정치의 종식이 진짜 시대 정신이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취임 연설의 핵심 키워드이기도 했습니다. 숙주 삼아 수십 년간 386이 486, 586, 686 되도록 대대손손 국민들 위에 군림하고 가르치려 드는 운동권 특권 정치를 청산해야 합니다. 제가 좀 취재를 해보니까 정치를 시작하면서 든 생각이 아니라 평소 소신이라고 하더라고요. 수십 년간 운동권 특권 세력의 폐해를 봤던 일반 시민으로서 가진 생각을 총선의 시대 정신으로 끌어낸 거죠. 시대 정신이다. 그러면 한동훈 위원장이 생각하는 이 운동권 특권 세력으로 인해 생긴 폐해가 뭐라는 거예요? 네, 민주화는 모든 시민의 공인데 이걸 민주당 특정 세력이 독식하려고 하는 점이 문제라는 인식인 걸로 전해집니다. 86 운동권이 30대의 정치를 시작해서 60대가 넘어가는 지금까지 끼리끼리 뭉쳐서 나라의 발전을 막고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렇다고 뭐 민주화 운동 세력을 다 청산하자는 건 아닐 것 같고, 청산 대상으로 꼽는 운동권, 그게 누굽니까? 네, 86 기득권 그리고 97 운동권 이렇게 청산 대상으로 보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국민의힘에서 자객 공천을 예고한 민주당 인사들 정청래, 임종석, 또 이인영, 윤건영, 김민석 의원 등이 해당되겠죠. 또 97 운동권의 상당수는 이재명 대표와 가까운 친명 원외 인사들이기도 합니다. 국민의힘과 한 위원장이 생각하는 운동권은 이렇게 세 부류로 분류할 수가 있는데요. 민주화에 기여한 다수의 시민들, 민주당을 숙주 삼아 기득권을 누리는 86 운동권, 또 친북 성향이 강해지면서 고립의 길을 걸은 97 운동권입니다. 다수의 시민은 존경을 하겠지만 나머지 두 세력은 정치 발전을 위해서 퇴출하자는 얘기입니다. 야, 그러다 보니 민주당에서는 오히려 한동훈 위원장이 운동권에 부채의식이 있어서 오히려 청산에 집착한다, 이런 말도 하던데요. 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야권에서는 부채의식이 적대감으로 변한 거다, 이런 분석을 내놓더라고요. 임종석 전 비서실장은 출세를 위해 고시를 한 사람 아니냐, 일신에 매달린 콤플렉스가 있냐, 이렇게 말했고, 윤건영 의원은 운동권 잡을 게 아니라 물가를 잡는 게 여당이 할 일이다, 이렇게 맞받았습니다. 진짜 속내는 뭐예요? 저런 콤플렉스가 있는 겁니까? 네, 한동훈 위원장은 73년생이고 또 90년대 학번이죠. 민주당의 이런 공격에 이렇게 답한 적이 있는데요. 광주항쟁 때 내가 유치원을 다녔는데 누구한테 미안해야 하냐고요. 또 운동권의 대부였다가 전향한 민경우 시민단체 길 대표도 90년대 초가 되면 더 이상 민주화 운동을 할 필요가 없는데 한 것이라면서 당시에는 정상적인 공부를 해서 제도권에 진출하는 게 주류였다, 이렇게 분석한 적이 있습니다. 90년대에는 97 운동권이 아니라 고시 공부한 사람들이 주류인데 왜 콤플렉스를 가지겠냐, 이런 해석입니다. 자, 정리해보죠. 한동훈 위원장 주요 총선 전략으로 들고 온 거예요. 운동권 청산. 진짜 속내는 뭡니까? 네, 정권 심판론을 뒤집을 구도를 짜려는 게 핵심인데요. 경제를 망친 건 운동권 중심의 지난 정부와 당시의 여당이었던 민주당이니 이들을 청산하기 위해서 유능한 경제통, 전문가와의 대결 구도를 만들려는 겁니다. 총선이 가까워올수록 여야의 구도 싸움은 더 치열해질 겁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진짜 정치 노은지 차장이었습니다.
네, 경기 하남시 후보 공천을 두고 국민의힘이 뜨겁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오세훈 서울시장, 안철수 의원, 복심 3인방이 나란히 출마를 선언했거든요. 사실상 대리전 성격을 띨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최수연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오세훈 서울시장,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의 복심 3인방이 경기 하남시에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시절 비서실장을 지낸 김도식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은 오늘 출마를 선언하며 안 의원과의 인연을 내세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안철수 후보 간의 단일화로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고 자부합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 후보 시절 수행실장이었던 이용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성공과 총선 승리로 진정한 정권 교체를 위한 여정에 함께하려 합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대변인을 지낸 이창근 하남시 당협위원장도 출마 채비를 마친 상태입니다. 시민들과 함께 하남시 서울 편입을 위해 총력을 다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사실상 윤 대통령과 오 시장, 안 의원의 3자 대리전 성격입니다. 다만 인구 증가로 하남시는 분구가 유력한 지역이라는 점이 변수입니다. 그러다 보니 현재 하남에는 국민의힘 예비후보만 11명이 몰릴 정도로 경쟁이 치열합니다. CLA 뉴스 최순입니다. 네, 윤수민 기자와 여랑야랑 시작합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한동훈 위원장 보이고요. 반대편 링 위에 이재명 대표와 임종석 전 실장이 있는데요. 전략을 썼어요? 네, 오늘 한동훈 위원장 EJ 전략을 썼다는 해석이 나왔는데요. EJ는 이 적을 적으로 쳐서 손에 피 하나 안 묻히고 원하는 바를 이룬다는 뜻이죠. 적을 적으로 친다. 그러면 이재명 대표와 임종석 전 실장이 적이란 얘기예요? 네, 제가 쉽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의 두 적을 민주당 운동권 세력과 이재명 대표라고 하면요. 이 둘을 싸움 붙여서 본인이 원하는 운동권 청산과 이 대표 비판을 모두 이뤄낸다는 거죠. 그런 전략을 그러면 오늘 실제 구사를 했다는 겁니까? 네, 오늘 출근길 이야기 함께 들어보시죠. 임종석 실장이 거기 출마 못할 수도 있겠던데요. 운동권 특권 정치조차도 만족 못하고 개딸 정치를 하겠다는 것 같던데요. 거기다가 자기 사람 밀어놓고. 저희가 막 서로 윤희숙 전 의원하고 막 얘기를 붙였는데 그럼 임종석 전 실장이 중성동갑 공천을 못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민주당 내에서도 공천을 확신할 수 없다는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친명들은 어제 오늘 이렇게 압박하고 있거든요. 젊은 시절에 국회의원도 하셨고 비서실장 하면서 국정에 대한 경험이 있고 인지도가 있으시니까 격전지 가서 한 석이라도 더 가져오셔야지 명분이 서는 거지. 임종석 비서실장 정도 인지도면 정말 용산 같은 데 출마해야 되지 않았나. 임 전 실장 당내 이런 분위기에 불편함을 드러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이재명 대표 두 분 다 기회가 될 때마다 통합과 단결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절제하면서 말과 태도를 선택하면 좋겠다. 네,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이현주 전 의원 민주당에 복당한다는 보도를 봤는데 시끄러워요, 민주당이? 네, 지난주에 이재명 대표가 직접 복당을 권유했죠. 문재인 저격수가 돌아오는 것에 친문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아집과 오만함에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타살되었습니다. 윤석열만 반대하면 모두가 우리 편인 거죠. 지금 반윤석열 이 포문을 열은 사람이라고 그냥 이렇게 대표가 직접 한다? 납득도 안 되고. 그리고 뭐 이현주 전 의원 친문 패권주의 많이 비판을 했었죠. 그런데 그러면 이재명 대표 측은 당내 통합을 하겠다면서 왜 데려오겠다는 거예요? 네, 이재명 대표 측이 외연 확장에 도움이 된다고 보는데요. 반윤 연대로 똘똘 뭉칠 수 있다는 겁니다. 윤석열 정부의 폭정과 무능, 과도한 폭주에 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같이 할 수 있다. 네, 오히려 민주당에선 성역인 문 전 대통령을 비판한 사람까지 품겠다. 그러니 다들 노크해보라는 거죠. 그러자 친문들은 더 부글부글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저격수를 복당시켜 친문의 입지를 좁히려는 것 아니냐는 거죠. 근데 복당 얘기가 사실 뭐 지난주부터 나왔는데 왜 아직 복당은 안 하는 겁니까? 네, 이재명 대표, 이현주 전 의원 둘 다 일주일째 미적되고 있는데요. 그 사이 이 전 의원에겐 입당의 조건처럼 불출마 압박이 나왔습니다. 정말 그 윤석열 정부의 퇴임을 막기 위한 것이다라는 진정성을 보이는, 일단 이번 총선에서는 출마하지 않는다든지 선당후사라는 게 그런 거 아니겠어요? 출마 의사가 있는 이 전 의원도 친문의 거센 반발에 맞닥뜨린 당 지도부도 일단 한 걸음 물러난 상태인데요. 설 전에는 복당 여부가 결정 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주제 하나 더 보겠습니다. 그래요, 두 사람 어제 만났는데 대통령 손에 이 강조 표시가 되어 있네요. 네, 위기 때마다 이 손짓이 나왔는데요. 일단 어제 대통령실이 공개한 사진부터 보면요. 윤 대통령 용상 집무실에서 손가락으로 어딘가를 가리키며 한 위원장에게 설명하고 있죠. 네, 저 사진 봤습니다. 한 위원장도 그 손짓하는 곳을 바라보고 있어요. 네, 여권에서는 이 총선 앞두고 정부 여당이 함께 가겠다는 뜻이라며 의미 부여를 하더라고요. 의미 부여가 너무 거창한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비슷한 장면이 또 있습니다. 2019년 11월 검찰총장이던 때 대검찰청에서 찍힌 사진입니다. 당시 조국 전 장관 소환을 앞두고 윤 대통령 여권의 사퇴 압박을 받던 위기 상황이었죠. 어딘가를 가리키긴 해요, 저 때도. 네, 그리고 옆에는 당시 대검 기조실장이던 이원석 검찰총장도 있죠. 당시 윤 대통령은 저기에 길이 있나라고 물었다는데요. 참석자들은 단순히 길을 묻는 게 아닌 것처럼 들렸다고 하더라고요. 윤 대통령 일단 한 위원장과 갈등 봉합했는데 같이 나아갈 수 있을까요? 네,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김건희 여사에 대해 이른바 줄리 의혹을 제기했었죠. 안혜욱 전 한국초등학교 태권도 연맹 회장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지난해엔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반려했었는데요. 안 씨가 관련 발언을 계속 반복하자 검찰도 이번엔 구속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겁니다. 장호린 기자입니다. 김건희 여사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안혜욱 전 한국초등학교 태권도 연맹 회장. 지난해 7월 안 씨는 진보 성향의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김 여사가 줄리라는 예명으로 유흥주점에서 일하는 모습을 봤다는 등의 주장을 했습니다. 당시 국민의힘이 안 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소하면서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안 씨는 지난해 10월 경찰 조사를 받는 중에도 2달 동안 8차례에 걸쳐서 유사한 발언을 반복해왔습니다. 결국 경찰은 안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이 받아들였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안 씨가 같은 행위를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어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영장 신청 이유를 밝혔습니다. 안 씨는 앞서 지난해 6월에도 또 다른 유튜브 채널에서 비슷한 발언을 해 수사를 받았고 이때는 안 씨가 재판을 받고 있는 중이라며 기각했는데 같은 일이 반복되자 이번엔 검찰이 받아들인 겁니다. 안 씨에 대한 구속심사는 다음 달 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립니다. 채널A 뉴스 장호림입니다. 총선 출마 선언으로 정치적 중립 위반 논란을 빚은 김상민 검사에 대해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해임을 의결했습니다. 현행법상 최고 수위의 징계를 의결한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출마를 막기는 어려울 전망입니다. 공태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지난 10일 법무부의 김상민 검사에 대해 정직 6개월 징계를 청구했습니다. 법무부 감찰위원회는 오히려 이보다 2단계 위인 해임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김 검사는 지난해 추석 때 총선 출마를 시사하는 문자를 지역 주민에게 보내 논란이 됐습니다. 지난달엔 사직서를 내고 창원에 출마 의사를 공식화했습니다. 법무부 징계위원회에서 해임안을 확정하면 김 검사는 3년간 변호사 자격을 잃습니다. 다만 징계가 확정돼도 출마를 막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전망입니다. 사직서 제출 시점에 이미 공무원이 아닌 것으로 본다는 이른바 황운하 판례가 있기 때문입니다. 공무원 연금도 그대로 받습니다. 법무부는 윤석열 사단은 전두환의 하나회라고 발언하는 등 정치적 행보를 이어간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도 징계위에 회부했습니다. 뇌물수수 같은 직무비위가 아닌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으로 해임 징계가 추진되는 건 이례적입니다. 감찰위원회 의결이 징계위에서 확정된다면 윤석열 정부 첫 검사 해임 사례로 기록됩니다. 채널A 뉴스 공태현입니다.
길거리에서 흉기로 위협하고 살인 예고글을 올리는 사건이 잇따르자 검찰과 경찰이 엄정 대응에 나섰습니다. 법원에선 무죄 판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왜 그런 건지 김정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흉기를 들고 거리를 배회하는 남성. 길을 걷다 남성을 마주한 시민들은 뒷걸음치며 달아납니다. 검찰은 남성을 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겼지만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남성이 흉기를 소지한 채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도로를 뛰어다닌 건 맞지만 누군가를 특정해 협박한 건 아니라고 본 겁니다. 온라인상에 살인 예고글을 올린 사례에서도 무죄 판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강남역에서 총기 난사를 예고하며 감옥에서 평생 살고 경찰도 쏘겠다는 글을 올린 30대 회사원과 해화역에서 흉기 난동을 벌이겠다고 한 중국인에게도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살인 예비나 협박 혐의가 성립하려면 구체적인 대상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검찰과 경찰이 사회 혼란을 야기하는 대중 협박 범죄에 엄중 대응을 예고했지만 현행법으론 처벌이 어렵습니다. 명확한 처벌 규정이 없어가지고 법원도 협박죄를 넓게 적용하기는 어렵거든요. 다중에 대한 협박의 경우에는 구속 요건을 새로이 해가지고 특별법으로 만들든지 입법적인 대안이 필요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최근 국회의원을 비롯해 유명인 습격 사례가 이어지고 있어 경찰로선 테러 예고글을 마냥 무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사회 불안을 야기하고 공권력 낭비를 유발한다는 점에서 처벌 법규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김정근입니다. 네, 담배를 보루째 여러 번 사는 사람을 목격한 형사. 네 보루째 사는 모습에 수상함을 감지하고 쫓아가서 잡고 보니 길에서 주운 신용카드를 마구 쓴 남성이었습니다. 강경모 기자입니다. 대전의 한 편의점. 패딩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남성이 담배 2보루를 사고 신용카드를 내밉니다. 밖에 나가는가 싶더니 얼마 안 돼 다시 들어와 같은 신용카드로 담배 1보루를 더 삽니다. 옆에서 음료수를 사던 남성이 유심히 살피더니 점원과 이야기를 나눕니다. 다름 아닌 현직 형사였습니다. 편의점에 3번째 들어와 또다시 담배를 사려는 남성을 제지합니다. 2번 사고 마지막 담배를 할 때 이건 틀림없이 범죄로 취득한 신용카드를 쓰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불신 검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도망치려는 남성과 이를 붙잡으려는 형사의 몸싸움은 10분 가까이 이어졌고 남성은 끝내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검거된 남성은 40대 A씨. 알고 보니 대전역 대합실에서 주운 타인의 신용카드로 담배를 구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베테랑 형사의 예리한 촉에 덜미가 잡혔습니다. 형사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취득한 신용카드를 주로 담배를 보루째 구입하는 데 사용하는 사례를 많이 접했습니다. 경찰은 점유이탈물 횡령과 사기 등의 혐의로 A씨를 검찰에 넘겼습니다. 습득한 타인 명의의 카드를 사용하면 사기죄가 적용돼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강경모입니다. 무인 점포에서 여성 2명이 수십만 원어치의 간식을 훔쳐서 달아났습니다. 물건을 훔치며 춤을 추고 장난치는 모습이 CCTV에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신선미 기자입니다. 무인 점포에 들어온 앳된 모습의 여성 2명. 매장을 둘러보더니 간식을 하나둘 고르기 시작합니다. 손으로는 부족한지 바구니를 가져와 본격적으로 담기 시작합니다. 다른 손님이 들어와도 개의치 않고 진열된 상자도 통째로 꺼내듭니다. 마냥 신이 난 듯 춤을 추는가 하면 웃으며 장난을 치기도 합니다. 이들이 이렇게 고른 간식은 비닐봉지 5개 분량. 이후 계산대를 지나 유유히 밖으로 빠져나갑니다. 여성들은 매장에 머무른 10분 동안 각종 간식류를 가득 담아 양손에 챙겨 달아났습니다. 과자와 아이스크림, 라면 등 피해액만 30만 원이 넘습니다. 매장에 설치한 CCTV로 범행 장면을 지켜본 업주는 소가리만 하고 있습니다. 그냥 막 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있는데 춤추고 웃고 뭐 거리낌 없이 하고 그냥 들고 그냥 나가버려가지고 많이 황당했어요.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CCTV 분석을 통해 이들을 추적 중입니다. 아직 일대 무인 점포 중 추가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관리 인력이 없는 무인 점포가 늘면서 이를 노린 범죄 역시 연일 증가세입니다. 2022년 상반기 기준 무인 매장 절도 건수는 2,800여 건으로 전년보다 34%가 늘었습니다. 채널A 뉴스 신선미입니다. 불법 주업을 단속하는 해경에 흉기를 꺼내드는 중국 선원들, 쇠파이프에 갈고리까지 마구 휘두릅니다. 해경은 어선 2척을 납포하고 선원들을 조사 중입니다. 공국진 기자입니다. 캄캄한 밤, 해경 고속정이 사이렌을 울리며 중국 어선의 뒤를 쫓습니다. 중국 어선은 수차례 배를 세우라는 지시를 무시하고 도주를 이어갑니다. 고속정이 중국 어선에 접근해 해경 대원들이 선박에 올라타려 하자 어민들이 긴 장대를 휘두릅니다. 장대 끝에는 날카로운 갈고리가 달려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크게 다칠 수 있는 아찔한 상황. 장대를 빼앗으려는 해경 대원들의 위험한 사투가 이어집니다. 다른 한편에선 일부 선원들이 쇠파이프를 들고 휘두릅니다. 해경 대원들은 방패를 이용해 공격을 막아내고 고무탄 총까지 꺼내든 끝에 가까스로 중국 어선에 올라타는 데 성공합니다.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전남 신안군 홍도 인근 해상에서 납포된 어선은 중국 대련선적 125톤급 쌍타만 어선 2척. 오늘 오후 해경 전용부두에 애인됐습니다. 해경은 불법 조업 여부와 공무집행 방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네들이 내민 서류도 뭔가 깨름직해서 우리가 지금 조사를 하려고 끌고 왔단게요. 해경은 특수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중국인 선원 7명을 입건하는 한편 선박 몰수 여부도 결정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공국진입니다. 술래잡기 하며 놀던 아이들이 화폐에 다발을 주었습니다. 욕심날 법도 한데 근처 경찰 지구대로 들고 갔습니다. 망설임 없이 지구대로 달려간 아이들을 서창우 기자가 만났습니다. 빌라 하단으로 뛰어오는 한 아이. 잠시 멈춰서서 무언가를 찾은 듯 쳐다봅니다. 물건을 들어올려 손에 쥔 채 이리저리 살펴봅니다. 물건을 제자리에 두고 떠나는가 싶더니 이내 다시 돌아와 물건을 들고는 어디론가 뛰어갑니다. 아이가 향한 곳은 1km 정도 떨어진 인근 지구대. 경찰과 도둑이라는 게임을 하다가 여기를 지나갔는데 그게 보여서 일단은 숨었는데 이게 마음에 걸려가지고. 쭈뼛거리는 아이들을 발견한 경찰관이 문을 열어주자 한국은행이라고 적힌 긴 원통형의 물체를 내밉니다. 내용물을 꺼내 펼치니 1,000원짜리 45장이 종이 한 장에 이어져 있습니다. 처음 보는 화폐에 경찰도 당황한 듯 형광등 불빛에 비춰봅니다. 알고 보니 한국은행이 기념화폐로 발행하는 전지은행권이었습니다. 이제 인터넷에 검색해 보니까 이제 전지은행권이라 해서 약간 기념품식으로 판매하는 거더라고요. 실제로 낱장으로 잘라 지폐처럼 쓸 수 있는데 수집가들 사이 10만 원 안팎에 거래됩니다. 아이들은 평소 부모님 말씀이 떠올라 지구대로 곧장 들고 갔다고 입을 모읍니다. 아니 혹시라도 누가 버리고 갔거나 누가 찾는 거일 수도 있으니까 경찰한테 갖다 줘가지고 경찰이 주인을 찾을 수 있게 하려고 경찰 지구대에 간 것 같아요. 경찰은 전지은행권을 분실물로 접수하고 6개월이 넘도록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복제영군에게 소유권을 넘길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서창우입니다. 연초가 되면 저비용 항공사들이 저렴한 가격에 특가 항공권을 내놓습니다. 막상 구매하려면 해당 상품은 보이지 않고 사이트 접속조차 되지 않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해도 너무한 미끼 상품이라는 불만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김재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김포에서 제주까지 편도가 16,900원, 인천에서 일본 후쿠오카까지 49,900원. 국내 저비용 항공사들이 연초 앞다퉈 최대 90% 할인된 특가 항공권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이런 특가 항공권을 손에 쥐기는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사이트에서 튕기는 것도 되게 다반사고 들어가도 결국엔 다 매진되어 있어서 많은 대기들이 일단 걸려 있고 5분 전에 PC방이라던가 핸드폰으로 대기를 하더라도 아무래도 안 되는 경험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오늘 한 항공사가 오전 10시, 오후 2시 두 번에 걸쳐 특가 항공권을 판매했는데 표를 구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네, 오전에 실패하고 오늘만 두 번째 시도인데요. 홈페이지 접속조차 쉽지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시각 오후 1시 51분인데 대기 순번만 해도 7만 9천 번대에 이릅니다. 항공사의 낚시 마케팅에 소비자들은 분통을 터뜨립니다. 프로모션 할 때마다 달력에 기록을 하고 그 시간마다 접속을 해서 상품을 확인을 하려고 하는데 확인을 할 수가 없고 좀 의구심이 드는 게 사실인 것 같아요. 구매가 어려운 이유는 특가 티켓 좌석수가 제한적이기 때문입니다. 편당 5% 내외 수준으로 알려졌는데 300석 비행기 기준 15석 정도만 특가에 풀리는 셈입니다. 구매도 어렵지만 이런 특가 항공권은 비수기나 선호되지 않는 시간대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해도 너무한 미끼라는 소비자 불만이 높아지자 항공사들은 예약에 실패한 고객에게 할인 쿠폰 등 보상을 지급하고 서버를 증설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재혁입니다. 홍콩 ELS 상품 손실액이 3천억 원을 넘었습니다. 손실률을 보면 투자금 절반이 사라진 겁니다. 이제 와서 은행들은 상품 판매를 잠정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광민경 기자입니다. 지난 26일 기준 홍콩 ELS 상품 확정 손실액은 3,121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손실률은 53%, 원금의 절반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시중은행들은 뒤늦게 ELS 상품 판매 중단에 나섰습니다. 지난해 10월 농협은행에 이어 하나은행은 어제, KB국민은행은 오늘 모든 ELS 상품 판매를 중단했습니다. 신한은행은 다음 달 5일부터 판매하지 않고 우리은행도 중단을 검토 중입니다. 지난 2021년 초 홍콩 증시가 최고점을 찍은 이후 변동성이 큰 상황임에도 은행들은 연 1% 내외 수수료를 더 많이 챙기기 위해 오히려 판매를 늘렸습니다. 이번 판매 중단은 고위험 상품 판매를 최대한 줄이겠다는 취지입니다. 손실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원금 손실을 본 피해자들은 국회를 찾아 고위험 상품의 은행 판매를 중단하라고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나라가 망하지 않는 한 안전한 상품이다. 와 같은 사실에 기반하지 않은 정보를 제공하며 피해자들 기만했습니다. 여기에 금융당국도 은행권을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상당 부분 저도 개인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이번에 검사 결과 봐서 필요한 지도 개선 사항을 하겠습니다. 올해 상반기에 만기가 돌아오는 금액이 10조 원을 넘어 손실액은 앞으로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박민경입니다. 설 연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물가같이 솟은 올해의 세뱃돈은 얼마나 줘야 할까요? 주면 5만 원, 최선은 안 주고 안 받는 것이란 답변이 많았습니다. 박지혜 기자입니다. 이번 설 명절 세뱃돈은 얼마가 적당할까? 주는 사람 주머니 사정에는 1인당 5만 원도 부담입니다. 저는 손주가 9명이에요. 9명이니까 엄청 나가요. 5만 원씩만 해도 뭐 한 40만 원 나가잖아요. 10만 원은 좀 무리예요. 좀 이렇게 하다 보면 목돈이 들어가더라고요. 하지만 받는 사람은 치솟는 물가를 생각해 더 받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한 30만 원 정도 월세를 내고 있는데 월세 조금 보태고 싶어가지고 한 60만 원. 서로 다른 눈높이에 괜히 감정 상할까 세뱃돈 주고받기를 피하는 심리도 강합니다. 최근 관련 설문조사에서는 42.8%, 10명 중 4명이 차라리 안 주고 안 받겠다고 답했습니다. 지난해 같은 조사에서는 이 대답 응답률이 29%에 그쳤는데 큰 폭으로 뛴 겁니다. 5만 원 주고 받을 바에 그냥 안 주고 안 받는 게 나을 것 같은데. 그냥 5만 원으로 할 수 있는 게 너무 없어서. 주면 5만 원이 적절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42.4%로 가장 많았고 10만 원이 적절하다는 사람은 10%였습니다. 싱글족, 딩크족이 늘고 경기 침체가 이어지면서 세뱃돈을 불편해하거나 부담스러워하는 현상이 커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박지혜입니다. 네, 인감증명이 도입 110년 만에 변화를 맞게 됐습니다. 발급받으러 주민센터까지 번거롭게 가지 않고 온라인으로 뗄 수 있게 되고 제출해야 하는 곳도 줄이기로 했습니다. 또 뭐가 바뀌는지 정상원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주민센터에서 가장 바쁜 곳은 인감증명서 발급 창구입니다.
주민등록 등초본, 가족관계 증명서 등은 온라인으로 발급되지만 인감증명서는 직접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일일이 동사무소나 주민센터에 가야 되니까 가서 또 기다려야 되고 번호표 뽑고 기다리는 것이 불편했는데 오는 9월부터는 온라인 민원 서비스인 정부24에서도 인감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 부동산 등기나 금융기관 제출용 등 재산권과는 관련성이 낮은 신분 확인용만 가능합니다. 또 단계적으로 인감증명을 요구하는 행정사무를 대폭 축소합니다. 현재 인감증명을 요구하는 사무는 2,608건. 이 중 82%를 내년까지 없애거나 신분증 등으로 대체합니다. 먼저 올해 상반기까지 담배 소매업 등록, 유물매매 계약 등 인감증명을 요구하는 142건을 폐지합니다. 지난 1914년 인감증명 제도가 도입된 지 110년 만에 대대적인 변화가 시작된 겁니다. 단추가 되는 거 아니에요? 일반 사람들이 바쁜데 꼭 동요에 가지 않아도 되고 편리하다고 생각은 합니다. 정부는 또 2026년까지 민원 공공서비스 1,498종을 신청할 때 구비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도 없애기로 했습니다. 채널A 뉴스 정성원입니다. 어르신들은 아무래도 병원 다닐 일이 많습니다. 서울시가 65세 이상 시민에게 병원과 가깝고 임대료는 시세보다 싼 이른바 어르신 주택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언제 어디에 들어서는지 김단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용산의 역세권 청년 주택입니다. 지하철역과 가깝고 독서실, 세미나실 같은 청년을 위한 부대 시설이 갖춰져 있습니다. 임대료는 주변 시세보다 30% 정도 저렴합니다. 서울시가 이런 주거 모델을 65세 이상 고령층에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이른바 어르신 안심주택입니다. 역세권이나 보건소, 2, 3차 종합병원 반경 350m 이내 주택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서울에 있는 보건소, 종합병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84개 지역에 어르신 안심주택이 들어설 수 있습니다. 조사 결과 동대문구 경희의료원 주변엔 204채가 공급 가능한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23제곱미터, 33제곱미터 두 가지 넓이의 주택 내부는 고령자 맞춤형으로 설계합니다. 화장실 변기나 욕조 옆에 손잡이를 설치하고 샤워실과 현관에 간이 의자를 두는 식입니다. 욕실이나 침실에는 응급구조 요청 시스템도 갖춥니다. 이렇게 지은 어르신 안심주택을 주변 시세보다 15에서 25% 저렴하게 공급합니다. 내년까지 저희가 한 3,000호 정도 이상 사업계획 승인이 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청년 안심주택을 지금 계획하고 있는 사업지 중에 일부는 아마 어르신 안심주택으로 변경해서. 서울시는 곧바로 대상지를 물색하고 통상 12개월 걸리는 인허가 기간을 6개월로 단축해 2027년부터 입주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김단비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세계 최초로 인간 뇌에 컴퓨터 칩을 심는 이 임상 실험을 했습니다. 생각만으로 스마트폰과 컴퓨터를 제어할 수 있게 하겠다는데요. 목 아래로는 움직이지 못하는 루게릭병 환자들을 위한 거라는데 기대만큼 우려도 큽니다. 권갑구 기자입니다. 전신이 마비된 주인공의 뇌에 컴퓨터 칩을 심자 팔을 들어 올리고 걷기까지 합니다. Who's moving my arms and my legs, me or your widget? You're the one doing it all. STEM works in service of your brain. Your brain gives STEM a command. He makes it happen. 영화에서나 볼 법한 장면이지만 현실화될 날이 멀지 않은 듯합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현지 시각 어제 자신이 만든 뇌신경과학 스타트업 뉴럴링크가 인간의 뇌에 칩을 이식했다며 초기 결과에서 긍정적인 신경 신호가 탐지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So the implant is kind of like this little puck of the secret sauce active electronics. If you get those electrodes next to a neuron, they can record what that neuron is doing. 칩의 이름은 텔레파시입니다. 1단계 목표는 이 칩을 통해 생각만으로 휴대전화 화면을 제어하거나 타자를 치는 겁니다. We would initially enable someone who has almost no ability to operate their muscles and enable them to operate their phone faster. 그동안 돼지와 원숭이를 대상으로 칩 이식 실험을 해왔는데
지난해 5월 미국 식품의약국에서 임상시험을 승인받은 뒤 참가자들을 모집해왔습니다. 머스크의 궁극적인 목표는 칩을 이식한 사람과 컴퓨터가 직접 소통이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려도 나타납니다. CNN은 윤리적 문제를 거론하며 논쟁의 여지가 있는 생명공학이라고 평가했고, 로이터 통신은 임상실험 과정에서 원숭이들이 부작용을 겪었다며 안전성 논란을 제기했습니다. 채널A 뉴스 공학구입니다. 중국의 한 쇼핑몰에서 에스컬레이터에 아이 옷이 끼이는 사고가 났습니다. 막무가내로 역주행하는 장난을 치다 벌어진 일인데 보호자로 보이는 여성은 쳐다만 보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에서는 부모들의 과보호가 사회 논란거리입니다. 베이징 이윤상 특파원입니다. 한 쇼핑몰에서 어린아이가 에스컬레이터를 거슬러 올라갑니다. 다른 사람들이 타고 내려오는데도 사이를 비집고 계속 역주행합니다. 아이의 보호자로 보이는 중년 여성은 아이의 위험한 행동을 지켜보기만 합니다. 역주행 놀이가 지쳤는지 아이는 에스컬레이터에 걸터 앉은 채 내려옵니다. 그런데 갑자기 중심을 잃고 에스컬레이터 바닥에 쓰러지더니 일어나지 못합니다. 틈새로 옷이 빨려 들어간 겁니다. 여성이 달려와 아이를 잡아당겨 보지만 소용이 없습니다. 아이의 옷이 이 틈새로 계속 빨려 들어가면서 긴급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주변 쇼핑객들과 소방관까지 가세해 아이의 외투부터 속옷까지 모두 잘라냈고 몇 분 뒤 아이는 가까스로 빠져나와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SNS에서는 공공장소에서 민폐를 끼치는 아이를 보고도 방치해둔 보호자가 잘못이라며 비판이 거셉니다. 중국 내에서는 애지중지 길러져 난폭해진 이른바 슝하이즈 문제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들의 민폐 행동으로 폭발 사고나 화재 등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채널A 뉴스 이윤상입니다. 일본에서 한국 관광객을 상대로 바가지를 씌우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유명한 술집을 똑같이 따라한 가짜 가게를 내고 관광객들을 속인 건데요. 손님을 극진히 맞는다는 일본의 오모테나시 정신이 무색해집니다. 도쿄 김민지 특파원입니다. 도쿄 대표 유흥가 신주쿠 가부키초는 쇼핑센터와 음식점이 몰려 있어 한국인 관광객도 즐겨 찾는 곳입니다. 그런데 최근 이곳에서 관광객들을 상대로 사기를 친 일당 15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유명 닭꼬치 체인점의 계열사 매장인 척 거짓말로 손님을 유인해 바가지 요금을 씌운 겁니다. 가짜 매장은 실제 체인점의 이름이나 로고 모양, 간판색까지 비슷하게 만들어 최근까지 영업을 해왔습니다. 이들은 원래 가게에 없는 각종 추가 요금을 요구했습니다. 서비스가 명목으로 총액의 15%를 내도록 했습니다. 피해자의 대부분은 외국인 관광객들로 한국인들도 적지 않습니다. 한 관광객은 음식값보다 5배 가까이 더 많이 냈다며 분노했습니다. 온라인에도 자릿세를 받고 바가지가 심하다, 절대 가지 말라는 등의 한국어 비판글이 적지 않습니다. 문제의 가게가 있는 건물입니다. 해당 가게는 간판을 여러 번 바꿔가며 운영해왔는데요. 호객꾼들은 바로 옆 건물에 유명 닭꼬치집 체인점 계열사를 가장해 관광객들을 유인했습니다. 돈 뜯기고 위험한 일 생긴다고 좀 들은 게 있어서 좀 조심하려고 하고 있어요. 지난해 일본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 수는 2,500만 명, 한국인 수는 700만 명에 이릅니다. 현지에선 손님을 극진히 대접한다는 이른바 일본의 오모테나시가 무색하게 됐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도쿄에서 채널A 뉴스 김민지입니다. 네, 내리막길 사고를 예방하려고 붉은색으로 미끄럼 방지 포장을 해놓은 곳 종종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 포장이 닳고 벗겨져서 일반 도로보다도 미끄럽고 위험한 곳 한두 곳이 아닙니다. 다시 간다, 김태우 기자입니다. 레미콘 한 대가 차들이 오가는 교차로를 그대로 가로지릅니다. 달리던 승용차 앞을 살짝 비껴갑니다. 이 사고로 레미콘 운전자는 교각을 들이받고 숨졌습니다. 경사 9.6도, 이른바 공포의 내리막길로 불리는
부산 신모라 교차로에서 발생한 사고입니다. 4년 전 자칫 더 큰 사고로 이어질 뻔한 이곳을 다시 가봤습니다. 내리막길을 내려오는 차량들은 속도를 줄이지 않습니다. 이곳 사는 사람들은 지역에서 속도로 이래가 알아서 오는데 저 사람들이 이리 오다가 좀 들어받아삐고 막 그래. 달리던 차량이 제때 멈출 수 있도록 도로에는 붉은색 미끄럼 방지 포장재를 깔아놨습니다. 그런데 벗겨지고 닳아 거의 남아있지 않습니다. 내리막길을 내려올수록 포장이 더 심하게 훼손되는데요. 정지선 바로 앞쪽은 포장이 모두 마모돼 이렇게 검은 아스팔트가 드러나 보일 정도입니다. 운전자들은 미끄럼 방지 포장재가 벗겨진 곳은 오히려 사고 위험이 높다고 말합니다. 특히 비 오면 더 미끄러워요. 오히려 길에 끼어 있어가지고 오히려 더 미끄러워요. 포장을 새로 할 게 아니고 저것도 좀 방식을 좀 바꿔야지. 부산의 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 내 도로 사정도 안전을 담보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여기도 보면 바퀴 자국이 많잖아요. 이 미끌렸단 말이거든요, 다. 이 자리들이 이렇게 보시면 여기 다 지금 발로 끌고 보셔도 바로 느껴지실 거예요. 그러네요. 실제로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시험 결과 노후화된 미끄럼 방지 포장 도로는 일반 아스팔트 도로보다 저항력이 20% 더 낮게 측정돼 더 미끄러운 걸로 조사됐습니다. 포장재가 깨지거나 움푹 파이면 수분이 침투해 수막 현상이 일어나기 쉬워 마찰력이 더 작아지는 겁니다. 제때 보수나 교체를 해야 하지만 미끄럼 방지 포장재의 수명 2년을 넘기기 일쑤입니다. 딱 정해져서 저희가 정비를 하는 건 아니고 상황에 맞게끔 설치를 하고 있는데 4년에서 5년 사이로 정비를 하고 있어요. 처음에 설치만 하는 곳에 집중을 하고 향후 이걸 유지관리 보수하는 부분에 대한 예산이나 규정이 미흡하다 보니까 부실한 관리가 미끄럼 방지 도로를 더 미끄럽고 위험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다시 간다 김태우입니다. 폐그물과 낚싯줄이 몸에 감긴 새끼 돌고래 종다리. 오늘 구조 작업을 마치려고 했는데 기상 악화 때문에 중단됐습니다. 홍진우 기자가 전합니다. 보트를 탄 구조대원들이 조심스레 돌고래에 접근합니다. 수면 위로 꼬리가 드러나는 순간 장대에 매단 작살로 꼬리 부분에 매달린 낚싯줄을 잘라내는 데 성공합니다. 잡았어. 꼬리에 폐구문을 달고 힘겹게 헤엄치던 새끼 남방 큰 돌고래, 종다리 구조에 나선 모습입니다. 잘려나온 낚싯줄은 길이가 2.5m, 미역 같은 이물질이 주렁주렁 매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시간이 지나니까 이 그물에 부유물들이 이제 붙기 시작하는 거예요. 최근에 와가지고는 이제 잠수하는 것도 이제 약간 버거워하고. 종다리는 지난해 11월 온몸이 폐구물과 낚싯줄에 감긴 채 발견됐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물과 낚싯줄은 살을 파고들며 깊은 상처를 냈고 급기야 한 자리를 빙빙 도는 이상 행동도 보였습니다. 2달여 만에 낚싯줄이 일부 제거되자 한결 자유로운 모습으로 바다를 누비고 있습니다. 남은 건 주둥이와 몸통, 꼬리에 남아있는 30cm 정도의 낚싯줄과 폐그물. 당초 오늘 모두 제거할 계획이었지만 기상 악화로 연기됐습니다. 바다 상황이 잠잠해지면 곧 다시 구조 선박을 투입을 해서 그 주둥이부터 몸통까지 이어져 있는 낚싯줄을 제거하기 위한 작업에 다시 돌입할 예정입니다. 종다리가 온몸을 얽어매던 폐구물에서 벗어나 힘차게 헤엄치는 날이 오기까진 아직 조금 더 기다려야 합니다. 채널A 뉴스 홍진우입니다. 내일도 공기가 탁합니다. 특히 중부를 중심으로 농도가 더 짙겠고 경북은 오전에, 전북은 밤에 일시적으로 나쁨 수준이 되겠습니다. 비 소식도 있습니다. 비는 밤 9시 무렵 제주도를 시작으로 새벽에 충청 이남으로 확대될 텐데요. 내일 오후면 대부분 비는 그치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강수량 보시면 제주의 5에서 30mm, 전남의 최대 10mm 정도 되겠고요. 그 밖의 지역은 5mm 안팎으로 이슬비 수준입니다. 자세한 아침 기온은 서울과 대전 0도, 광주 4도로 대부분 영상권으로 시작하겠고요. 한낮에는 서울과 춘천 9도, 부산 13도까지 오르며 추위는 다소 온화하겠습니다. 주말까지 남부에는 비나 눈이 자주 내립니다. 기온은 당분간 평년 수준을 웃돌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오늘 9번째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었죠. 역대 가장 많이 거부권을 행사한 대통령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을 3번째 형사 고발했습니다. 임기 중인 대통령은 내란과 외환죄 아니면 형사 소추할 수 없지만 또 한 거지요. 자, 벌써 9번의 거부권과 3번의 고발. 마주보고 달리는 기차 같죠. 아슬아슬합니다. 마침표 찍겠습니다. 때로는 멈출 줄 아는 지혜. 뉴스에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당신의 아침을 여는 보이는 라디오 정치 시그널. 시사 보도의 최강자 김진의 돌직구쇼. 돌직구쇼의 연장전 더 남아. 생생한 뉴스 현장을 전한다. 뉴스의 라이브. 시사 보도의 강력한 한방, 강력한 4팀. 오늘의 10가지 뉴스. 대한민국 대표 뉴스쇼 뉴스 탑10. 오전 8시부터 하루를 함께하는 채널A 시사 보도. 9월 4일부터 출격.